안녕하세요. 크리스탈과 함께 책 읽는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하실 작품은 오헨리의 단편 중에 20년 후 되찾아진 계심, 경간과 찬송가, 마녀의 빵입니다. 오헨리는 미국의 단편소설 작가로 10년 남짓한 작가 생활 동안 300여 편의 단편소설을 썼습니다. 오스틴에 있는 제1국립은행의 은행원으로 일하며 습작을 시작했고 1893년 주간지 롤링스톤을 창간하며 문단에 데뷔했습니다. 1896년 은행 공금 횡령 혐의로 기소되어 3년형을 살게 되는데 옥중에서의 체험을 소재로 단편 소설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오헨리의 작품은 풍자, 기지, 애수에 찬 능란한 화술과 속어로서 평범하고 가난한 미국인들의 생활을 정확하게 그려냈으며 짜임새 있는 작품 구성과 뜻하지 않은 결말로 독자에게 진한 감동을 안겨준다는 평을 받았습니다. 대표적인 작품으로는 마지막 잎새, 크리스마스 선물 등이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20년 후 순찰 중인 경관이 거드름을 피우며 한 길을 걸어갔다. 거만스러운 것은 습관적인 것으로 일부러 그렇게 보이기 위한 것은 아니었다. 왜냐하면 그를 보고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 말이다. 시간은 아직 밤 11시밖에 안 되었는데도 비가 섞여 불어오는 찬바람 때문에 길을 가는 사람들의 모습은 거의 보이지 않았다. 다부진 체격에 약간 어깨를 흔들며 걷는 이 경관은 능란한 솜씨로 경찰봉을 빙빙 돌리기도 하고 집집마다 문단속이 잘 됐는지 조사하기도 하며 때로는 조용한 한 길로 경계의 시선을 던지기도 했다. 그 모습은 보기에 평화의 수호자 그대로였다. 이 부구는 아침도 이르지만 밤도 빨랐다. 간혹 담배가게나 철야 영업식당의 불빛만 보일 뿐 대부분은 사무실이어서 잠겨 있었다. 어느 길가 중간쯤 다다르자 경관은 갑자기 걸음을 늦추었다. 불이 꺼진 철물점 입구에 불이 붙지 않은 담배를 입에 문 사나이가 서 있었던 것이다. 경관이 다가오자 그 사나이는 허둥지둥 말을 건넸다. 아무것도 아닙니다요, 경관님. 친구를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20년 전에 한 약속이죠. 이렇게 말하면 좀 이상하게 생각하실 테죠. 사실인지 확인하시겠다면 말씀드리겠습니다요. 20년 전 지금 이 가게가 서 있는 곳엔 음식점이 있었습니다. 빅조의 브라디 레스토랑이라는 가게였죠. 안심시키듯이 그는 말했다. 그거라면 5년 전까지 있었지. 그 뒤에 헐려버렸네. 경관은 말했다. 입구에 서 있던 사나이는 담배에 불을 붙였다. 그 불빛으로 턱이 모난 창백한 얼굴과 날카로운 눈과 오른쪽 눈썹 가까이에 작은 상처 자국이 보였다. 넥타이 피는 묘하게 생긴 큰 다이아몬드였다. 20년 전에 오늘 밤 사나이는 다시금 말했다. 나는 지미 웰즈하고 빅조의 브라디 레스토랑에서 함께 식사를 했죠. 지미는 나하고 제일 친한 녀석으로 세상에서 제일 좋은 녀석이었죠. 지미하고 나는 뉴욕에서 형제처럼 자랐습니다. 내가 18, 지미는 20살이었어요. 이튿날 아침 나는 한 미천 잡으려고 서부로 떠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지미를 뉴욕에서 끌어낼 수는 도저히 없었죠. 놈은 이 고장만이 사람이 사는 곳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그날 밤 약속한 겁니다. 어떤 처지에 놓이더라도 또 아무리 먼 곳에 있더라도
20년 후 오늘 이 시간에 여기서 만나자고요. 20년이나 지나고 보면 어떤 사람이 되어 있을는지 몰라도 우리 운명도 정해져 있을 테고 출세도 했을 거라고 생각한 겁니다. 퍽 재밌는 얘기군. 그렇지만 다시 만나는 기간이 너무 길었던 것 같군. 자네가 서부로 떠난 뒤에 그 친구한테서 소식은 있었나? 있었죠. 얼마 동안은 서로 편지를 주고받았습니다. 그런데 한 해, 두 해가 지나는 사이에 그만 소식이 끊기고 말았죠. 그럴 수밖에. 서부란 엄청 큰 덩어리니까요. 게다가 나는 분주하게 여기저기 뛰어다니고 있었단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만일 살아있기만 한다면 지미는 날 만나러 틀림없이 이리로 올걸요. 그 녀석은 거짓말을 안 하는 의리의 사나이니까요. 그 친구가 약속을 어길 리 없습니다요. 난 오늘 밤 이 집 앞에 서 있기 위해 1000마일이나 먼 곳에서 왔습니다만 그 녀석이 와주기만 한다면 그만한 보람이 있는 셈이지요. 친구를 기다리고 있는 사나이는 근사한 회중시계를 꺼내어 시간을 보았다. 뚜껑에는 작은 다이아몬드가 박혀 있었다. 10시 30분 전이군요. 우리가 이 음식점 앞에서 헤어진 것이 정각 10시였죠. 그가 말했다. 서부에선 재미 좀 봤나? 경관이 물었다. 물론이죠. 지미가 내 절반만이라도 잘하고 있으면 좋겠군요. 그런데 그 녀석은 사람은 틀림없지만 워낙 꼼꼼해서요. 난 남의 재산마저 가로채는 빈틈없는 놈들과 맞서지 않으면 안 되었단 말씀입니다. 사람을 면도날처럼 날카롭게 만드는 곳은 역시 서부거든요. 경관은 경찰봉을 빙글빙글 돌리며 몇 걸음 걷기 시작했다. 자, 난 그만 가겠네. 자네 친구가 틀림없이 와줬으면 좋겠군. 약속 시간까지만 기다릴 건가? 아니요. 상대방은 다시금 말했다. 그렇지는 않죠. 적어도 30분은 더 기다릴 겁니다. 지미가 어딘가 살아있기만 한다면 그때까지는 틀림없이 올 테니까요. 안녕히 가시오, 경관나리. 잘 있게. 경관은 이렇게 말하고 이따금 집집의 대문을 조사하면서 순찰구역을 지나갔다. 가늘고 차가운 안개비가 내리고 가끔 변덕을 부리며 불고 있던 바람이 끊임없이 불어오고 있었다. 그 근처를 걷고 있는 얼마 안 되는 통행이는 외투깃을 세우고 주머니에 손을 넣으며 우울하게 입을 다문 채 종종 걸음으로 걸어갔다. 그리고 철물점 앞에는 청년 시절의 한 친구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1000마일이나 먼 곳에서 찾아온 사나이가 담배를 피우며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그 후로도 20분쯤 더 기다렸다. 그러자 그때 오버깃을 귓가까지 세운 키 큰 사나이가 건너편에서 빠른 걸음으로 건너왔다. 그는 기다리고 있는 사나이 쪽으로 곧장 다가왔다. 자네가 보부인가? 그는 의심스러운 듯이 말을 걸었다. 지미 웰즈인가? 입구에 서 있던 사나이가 외쳤다. 이거 놀랐는데 분명히 보부군. 내가 사람만 있다면 틀림없이 올 거라고 믿었지. 잘 됐어. 정말 잘 됐어. 20년이란 긴 세월이지. 그 음식점은 없어져 버렸네, 보부. 그 집이 아직 남아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면 둘이서 함께 식사를 할 수 있는데. 그래, 서부는 어땠나? 방금 온 사나이가 상대방의 두 손을 잡고 외쳤다. 멋진 곳이지. 필요한 것은 무엇이건 손에 들어오니까. 그건 그렇고 자네 굉장히 변했군. 지미, 자네가 나보다 2, 3인치나 키가 크리라곤 꿈에도 생각지 않았어. 20살이 지나서 키가 더 자라더군. 뉴욕에선 잘하고 있나, 지미? 그저 그렇지. 시청에 근무하고 있다네. 자, 가세, 보부. 내가 알고 있는 데로 가서 옛날 이야기라도 천천히 하세.
두 사나이는 팔을 끼고 행길로 나섰다. 서부에서 온 사나이는 자신의 성공에 자만심이 부풀어 올라 자기의 체험담을 대충 말했다. 상대방 사나이는 외투에 파묻혀 흥미있게 그 이야기를 듣고 있었다. 길 모퉁이에 전둥이 밝게 빛나고 있는 약국이 있었다. 그 불빛 속으로 들어가자 두 사람은 동시에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았다. 서부에서 온 사나이는 갑자기 걸음을 멈추고 끼고 있던 팔을 풀면서 말했다. 자넨 지미 웰즈가 아니야. 20년은 긴 세월이지만 사람의 코를 매부리 코에서 사자코로 바꿀 만큼 길진 않지. 20년이란 세월은 때때로 착한 사람을 악한 사람으로 바꾸는 수도 있어. 자네는 10분 전부터 이미 체포되어 있었네. 실키 보부. 시카고 경찰에선 자네가 이쪽으로 왔을지도 모른다고 전보를 보냈단 말이야. 얌전히 따라올 테지. 그게 몸에 좋을 거야. 그런데 경찰서로 가기 전에 자네에게 전해달라고 부탁받은 편지가 있어. 이 진열장 앞에서 읽어보지 그래. 순찰계 웰즈 경관의 편지야. 서부에서 온 사나이는 그가 건네주는 종이 쪽지를 펼쳤다. 침착하던 그의 손이 편지를 읽기 시작했을 무렵에는 약간 떨리고 있었다. 보부에게. 나는 약속한 시간에 약속 장소에 갔었네. 자네가 담배에 불을 붙이려고 성냥을 켰을 때 나는 자네가 시카고에서 지명 수배 중인 자인 걸 알았네. 자네를 직접 체포할 수가 없지 않은가. 그래서 경찰서로 돌아가 사복 형사에게 부탁한 것일세. 되찾아진 개심. 간수 한 사람이 교도소 구두 공장으로 왔다. 공장에서는 지미 발렌타인이 부지런히 구두를 꿰매고 있었다. 간수는 지미를 바깥 사무실로 데리고 갔고 이곳에서 교도소장은 지미에게 그날 아침 지사가 사인한 사면장을 넘겨주었다. 지미는 그것을 별로 달갑지 않은 듯이 받았다. 4년 형기 중 벌써 10개월 가까이 그곳에서 생활한 것이다. 오래 있어봤자 고작 3개월 정도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말이다. 지미 발렌타인처럼 바깥 세상에 많은 동료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교도소에 들어와도 굳이 번거롭게 머리를 짧게 깎을 필요가 없을 터였다. 이봐, 발렌타인. 너도 내일 아침엔 출감이야. 마음을 고쳐먹고 참된 인간이 되어야지. 자넨 본심이 나쁜 사람이 아니야. 금고털이 따윈 이제 그만두고 정직하게 살아가라고. 소장이 그에게 말했다. 저 말인가요? 소장님, 전 여지껏 금고 따윈 털어본 적이 없는걸요? 지미는 깜짝 놀란 투로 말했다. 응, 그렇지. 소장은 웃으면서 말을 이었다. 물론 그럴 테지. 그렇다면 왜 그 스프링필드 사건으로 송치돼 왔지? 사회의 점잖은 분에게 어떤 혐의가 돌아갈까봐 자진해서 알리바이를 대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인가? 아니면 그저 심술궂은 늙은 배심원들이 내게 원한을 품었기 때문이란 말인가? 자네같이 엉뚱한 피해자라고 떠벌리는 사람들은 보통 이 둘 중에 하나 때문이더군. 내가요? 하지만 소장님, 난 이제껏 스프링필드 따위엔 가본 적이 없습니다요. 지미는 여전히 시치미를 떼고 말했다. 데려가, 그러닌. 그리고 나갈 때 입을 옷을 주라고. 내일 아침 7시가 되거든 감방문을 비우고 대기실로 데려와. 내 충고를 잘 생각해 두는 게 좋을걸, 발렌타인. 소장은 웃으면서 말했다. 이튿날 아침 7시 15분이 지나 지미는 소장실에 서 있었다. 몰골 사나운 기성복을 입고 가죽 소리 요란한 단단한 구두를 신고 있었다.
정부가 석방되어 가는 출감자에게 지급해주는 물건이었다. 직원이 그에게 기차표와 $5 지폐 한 장을 넘겨주었다. 이것으로 법률은 그에게 선량한 시민으로 돌아가 성공해 주기를 기대하는 것이다. 소장은 시가 한 개피를 주고 악수까지 해주었다. 죄수 번호 제9762호는 명부의 주지사에 의한 사면이라 기록되었고, 이리하여 지미 발렌타인은 햇빛 속으로 걸어나갈 수 있었다. 참새 소리도 바람에 흔들리는 푸른 나무들도 꽃향기도 젖혀놓고 지미는 곧장 길가에 있는 레스토랑으로 향했다. 이곳에서 그는 달콤한 자유의 첫 기쁨을 닭고기와 백포도주 한 병으로 맛보았다. 그리고는 시가를 한 개피 피워 물었다. 소장이 준 것보다 훨씬 고급품이었다. 레스토랑에서 나오자 그는 천천히 역으로 향했다. 역 앞에 앉아있는 장님 거지의 모자 속에 25센트짜리 하나를 던져주고는 기차를 탔다. 3시간쯤 뒤 주 경계선과 가까운 어떤 작은 마을에 도착했다. 그러고는 마이크 돌런이라는 사나이의 가게로 가서 마이크와 악수했다. 그는 카운터 건너에 혼자 있었다. 미안하네, 지미. 좀 더 빨리 빼내주질 못해서. 그렇지만 스프링필드에서 굉장한 항의가 들어와서 말이야. 그래서 지사 녀석 까딱하면 꽁무니를 뺄 뻔했다고. 그래, 기분은 어떤가? 마이크가 말했다. 아, 괜찮아. 지미는 다시금 덧붙였다. 내 열쇠 갖고 있나? 그는 열쇠를 받아 2층으로 올라가 가장 안쪽에 있는 방문을 열었다. 모든 것이 그때 그대로였다. 바닥에는 아직 벤 프라이스의 칼라 단추가 떨어져 있었다. 그들이 지미를 깔아뭉개고 체포할 때 그 형사가 입고 있던 와이셔츠 깃에서 떨어져 나간 것이다. 벽에서 접는 침대를 꺼낸 다음 지미는 벽에 판자 한 장을 빼내어 먼지를 뒤집어 쓴 가방을 꺼냈다. 가방을 연 그는 기막힌 금고털이 도구를 그리운 듯이 넋을 잃고 바라보았다. 그것은 무엇 하나 부족함이 없는 완전한 세트로서 특별 제작된 강철로 이루어져 있었다. 드릴, 청공기, 송곳, 마치, 나선형의 송곳까지 모두가 최신식의 것들이었으며 게다가 지미가 직접 고안해낸 것도 몇 가지 있는데 이는 그가 자랑하는 물건들이었다. 이런 것만을 전문적으로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만들어주는 곳에서 $900 이상이나 들여 만들게 했던 것이다. 30분쯤 지난 뒤 지미는 2층에서 내려왔다. 그때 이미 몸에 딱 맞는 옷을 입고 손에는 먼지를 털고 정성껏 닦은 그 가방을 들고 있었다. 왜, 일이라도 하러 가나? 마이크는 상냥한 목소리로 물었다. 내가 말인가? 지미는 당혹스러운 투로 계속해서 말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나는 뉴욕의 쇼트 스냅 비스킷 크래커와 소백 분 합동회사에서 온 사람입니다. 이 말에 마이크는 큰 소리로 웃었다. 덕분에 지미는 그 자리에서 셀처 밀크를 한 잔 마셔야 했다. 그는 결코 독한 술에는 손을 대지 않았다. 발렌타인이 석방된 지 일주일 뒤에 기막힌 솜씨의 금고 강도 사건이 인디애나 주 리치몬드에서 있었다. 범인의 단서는 하나도 없었고 불과 $800였지만 금고 안의 돈이 깨끗이 사라져버렸다. 그로부터 2주일 뒤에 역시 인디애나주 로건즈 포트에서 개량형 도난 방지용 금고가 마치 치즈처럼 간단하게 열린 채 $1,500의 현금이 도난당했다. 유가증권이나 은하에는 손도 대지 않고 말이다. 경찰 당국은 긴장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제퍼슨 시티에 있는 은행의 구식 금고가 마치 화산처럼 열려 그 분화구는 $5,000나 되는 돈 뭉치를 뿜어 올렸다. 이제는 피해액이 상당했으므로 이 사건은
벤 프라이스 형사에게 맡겨지게 되었다. 이건 멋쟁이 지미 발렌타인의 수법이야. 녀석, 또 일을 시작했군. 비 오는 날 무라도 뽑듯이 손쉽게 해주었단 말이야. 그는 언제나 구멍을 하나밖에 안 뚫어. 역시 놈의 소행이 분명해. 이번에야말로 놈을 다부지게 쳐넣어 줄 테다. 단기형이니 사면이니 따윈 안 통할걸? 벤 프라이스는 지미의 수법을 알고 있었다. 금고를 터는 즉시 멀리 도피, 재빠른 도주, 공범자가 없다는 것, 상류 사회의 취미를 가지고 있는 것. 이런 수법 탓에 발렌타인은 언제나 교묘하게 법망에서 몸을 피하는 인물로 유명했다. 벤 프라이스가 금고털이의 추적을 개시했다는 것이 발표되자 도난 방지용 금고를 가지고 있는 다른 사람들도 이제 마음을 놓게 되었다. 어느 날 오후 지미 발렌타인이 여행 가방을 들고 엘모어 거리에 내렸다. 아칸소주의 떡갈나무가 무성한 지방의 철도에서 5마일이나 떨어진 곳에 있는 작은 고장이었다. 지미는 마치 고향으로 돌아온 대학 4학년의 운동선수처럼 호텔 쪽을 향해 걸어갔다. 한 젊은 여자가 모퉁이에서 그를 앞질러 그대로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그 건물 입구에는 엘모어 은행이라는 간판이 붙어 있었다. 발렌타인은 그녀와 눈이 마주치자 전혀 다른 사람이 되었다. 여자 쪽도 눈을 내리뜬 채 약간 얼굴을 붉혔다. 지미 같은 옷차림과 용모의 젊은이는 엘모어에서 보기 드물었던 것이다. 지미는 은행 층계를 서성대고 있는 한 소년의 멱살을 잡았다. 마치 은행의 주주라도 되는 것처럼 빈둥거리는 아이였다. 지미는 돈을 주며 아이에게 그 고장에 대해 이것저것 묻기 시작했다. 그러고 있는데 조금 전에 젊은 여자가 나왔다. 여행 가방을 든 이 젊은이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는 태도였다. 저 아가씨는 포리 심프슨 아니야? 지미는 시치미를 떼고 물었다. 아니에요. 소녀는 다시금 덧붙였다. 저 여잔 애너벨 애덤스예요. 저 여자 아버지가 이 은행에 있다고요. 그런데 아저씨, 엘모어에 무슨 일로 왔죠? 그건 금으로 된 시계줄이에요? 난 불독을 사고 싶은데 돈 더 없나요? 지미는 브란더즈 호텔로 가서 숙박부에 랄프 디 스펜서라고 쓰고는 방을 하나 예약했다. 그리고 프론트에 기대어 호텔 지배인에게 용건을 말했다. 내가 엘모어에 온 것은 장사를 시작하고 싶기 때문이요. 구두점을 하고 싶은데 과연 돈벌이가 될 것 같소? 지배인은 지미의 옷차림과 태도에 감동받았다. 그 자신도 엘모어의 젊은이들에게 있어 유행의 전형 같은 존재였지만 이제는 자기의 부족함에 대해 여러모로 깨닫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는 지미가 맨 넥타이를 보면서 공손하게 아는 대로 말했다. 아무렴요. 구두 같으면 전망이 좋습니다. 이곳엔 전문 구두점이 없으니까요. 직물점과 잡화점에서 취급을 하고 있을 뿐이죠. 그러니 이곳에 자리를 잡으셔도 괜찮을 겁니다. 여긴 살기도 좋고 사람들도 모두 친절하답니다. 그럼 이곳에 며칠 머물러 보죠. 보이는 부르지 않아도 좋소. 이 가방은 내가 들고 올라가겠소. 지미 발렌타인이라는 죽은 제 안에서 일어난 불사조 랄프 스펜서는 엘모어에 살면서 사업에 성공했다. 구두점이 아주 잘된 것이다. 그는 이웃과 교제도 잘하여 많은 친구가 생겼다. 그리고 소원도 이루어졌다. 애너벨 애덤스 양과 사귀게 된 것이다. 더 한층 그녀의 매력에 사로잡히게 되었다. 1년이 지난 뒤 스펜서는 그 고장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고 가게도 잘 되었다. 애너벨과는 약혼도 이루어져 2주일 뒤에는 결혼하기로 되어 있었다. 애너벨 역시 스펜서를 사랑했다. 그는 애덤스 씨의 가정에서도 또한 이미 출가한 애너벨 언니의 집에 가서도
마치 가족의 일원처럼 행동했다. 어느 날 지미는 편지 한 장을 써서 샌 루이지에 사는 옛 친구에게 보냈다. 그리운 친구에게 이번 수요일 밤 9시에 아칸소주의 수도인 리틀 로크의 살리반 상점에서 만나고 싶네. 내 일에 뒤처리 좀 해줘야겠어. 그리고 내 도구 한 벌도 자네에게 주고 싶네. 아마 기꺼이 받아주리라 생각하네. $1,000를 들여도 이것과 똑같은 것은 만들 수 없을 테니까. 빌리, 나는 그 일을 이제 그만두었네. 1년 전에 말이야. 지금은 기막힌 가게를 갖고 있다네. 착실한 생활을 하고 있는 거지. 그리고 앞으로 2주일 뒤에는 이 세상에서 가장 멋진 여자와 결혼하게 된다네. 나는 이제 $1,000,000를 준다고 해도 남의 돈엔 한 푼도 손을 대고 싶지 않다네. 결혼하면 모든 걸 정리하고 섭으로 갈 생각이야. 그곳이라면 옛날의 잘못을 캐낼 사람이 없을 테니까. 빌리, 그 여자는 그야말로 천사 같은 아가씨야. 나를 완전히 믿고 있지. 그래서 나는 이제 온 세계를 준다 해도 나쁜 짓은 하고 싶지 않네. 꼭 와주게나. 꼭 만나야 하니까 말이야. 도구는 그때 가져가겠네. 옛 친구 지미로부터. 지미가 이런 편지를 쓴 뒤인 월요일 밤, 벤 프라이스 형사는 마차를 타고 몰래 엘모어 거리로 들어왔다. 그리고 여느 때처럼 조용히 거리를 돌아다니며 자기가 알고 싶은 것을 모두 찾아냈다. 스펜서 구두점 건너편에 있는 약국에서 그는 스펜서를 주의 깊게 바라보고 있었다. 은행가의 딸과 결혼한다고, 지미? 벤은 속으로 조용히 속삭였다. 글쎄, 그게 과연 가능할까? 그 다음 날 아침 지미는 애덤스의 집에서 아침 식사를 했다. 그날은 리틀 로크에 가서 결혼식에 입을 옷을 마치고 애너벨에게 선물을 사줄 예정이었다. 그가 이고장 밖으로 나가는 것은 엘모어에 온 지 1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었다. 게다가 본업에서 손을 뗀 지 벌써 1년 반 이상 지나고 있었다. 그러니 좀 멀리 나가도 괜찮으리라 생각한 것이다. 아침 식사가 끝나고 애덤스 씨, 애너벨, 지미 그리고 애너벨의 결혼한 언니와 5살, 9살 된 그녀의 2딸이 집을 나섰다. 일행은 지미가 묵고 있는 호텔 근처까지 왔다. 그러자 지미는 방으로 뛰어 올라가 여행 가방을 가지고 왔고 그들은 모두 은행으로 갔다. 그곳에는 정거장까지 지미를 태우고 갈 마차와 마부 돌프 깁스비 기다리고 있었다. 그들은 조각품이 진열되어 있는 홀을 지나 사무실로 들어갔다. 물론 지미도 함께였다. 그도 그럴 것이 애덤스 씨의 사익감은 그 고장 어디에서나 환영받았기 때문이다. 은행원들은 애너벨 양과 결혼할 이 멋지고 상냥한 청년의 인사를 받고 모두 기뻐했다. 지미는 손에 든 가방을 내려놓았다. 행복감과 젊음의 마음이 들떠있던 애너벨은 지미의 모자를 쓰고는 가방을 들어올리며 말했다. 어때요? 멋진 세일즈맨 같죠? 그리고 애너벨이 덧붙였다. 어머나 랄프, 이거 굉장히 무겁네요. 마치 금덩어리라도 들어있는 것 같아요. 주석으로 도금한 구두 주걱이 잔뜩 들어있지. 지미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반품하려고. 직접 가져가면 운송비가 절약될 테니까. 요즘 난 어지간히 절약가가 됐다고. 엘모어 은행은 새로운 금고실을 설치한 지 얼마 되지 않았다. 애덤스 씨는 그것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하여 만나는 사람마다 모두 보여주었다. 금고실은 비록 작았지만 최근에 특허를 받은 문이 달려 있었다. 그것은 3개의 단단한 강철 빗장을 손잡이 하나로 열 수 있는 것으로 시한 자물쇠가 달려 있었다. 애덤스 씨는 눈을 반짝이며 열심히 그 장치를 스펜서에게 설명했으나 스펜서는
예의적인 관심만 나타냈을 뿐 관심이 많은 것 같지는 않았다. 두 아이들인 메이와 아가다는 번쩍거리는 금속과 기묘한 모양의 시계, 손잡이 따위를 보며 재미있어 했다. 사람들이 이러고 있는 사이에 벤 프라이스는 어슬렁어슬렁 은행으로 들어와 팔꿈치에 몸을 기댄 채 안을 엿보고 있었다. 창구의 출납원에게는 아는 사람을 기다리는 중이라고 해두었다. 그런데 갑자기 날카로운 비명소리가 들리고 대소동이 벌어졌다. 어른들이 모르는 사이에 메이가 장난으로 아가다를 금고 안에 가두어 버리고 만 것이다. 그리고는 조금 전 애덤스 씨가 한 대로 빗장을 잠그고 손잡이를 돌렸다. 늙은 은행가는 허둥지둥 뛰어가서 열심히 손잡이를 잡아당겨 보았다. 이 문이 열릴 리가 없어. 시안장치는 잠겨져 있지 않고 자물쇠도 맞춰져 있지 않단 말이야. 그는 신음하면서 말했다. 그러자 아가다의 어머니는 히스테릭한 비명을 질렀다. 조용히 해. 애덤스 씨는 이렇게 말하고 부들부들 떨리는 손을 들었다. 모두들 잠시 조용히 해요. 그는 큰 소리로 계속해서 말했다. 아가다, 할아버지가 하는 말을 잘 들어야 해. 모두들 숨을 죽이며 기다리고 있자 캄캄한 금고 안에서 공포에 질린 나머지 마구 울며 외치고 있는 어린아이의 목소리가 어렴풋이 들려왔다. 내 딸이 아가다, 저의 겁에 질려 죽을 거야. 어서 문을 열어줘요. 남자분들, 그래 속수무책이란 말인가요? 아가다의 어머니는 울부짖었다. 리틀 로크까지 가지 않고는 이 문을 열 수 있는 사람이 없어. 애덤스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계속해서 말했다. 큰일 났군. 스펜서, 어떻게 하지? 저 애는 오래 견디지 못할 거야. 공기도 별로 없고 게다가 겁에 질려 경련을 일으킬지도 모른단 말이야. 아가다의 어머니는 미친 듯이 두 손으로 금고문을 두드리고 있었다. 그러자 누군가가 다이너마이트를 써보자고 말했다. 애너벨은 지미 쪽으로 돌아섰다. 그 커다란 눈동자는 절망적인 빛은 아니었지만 고뇌에 넘쳐 있었다. 여자는 자기가 사랑하는 남자의 힘으로 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법이다. 어떻게 안 될까요? 랄프, 어떻게 해보세요. 네? 그러자 지미는 그녀를 바라보고는 기묘하고 상냥한 미소를 입술과 예리한 눈에 띄었다. 애너벨, 그는 다시금 말했다. 당신이 달고 있는 그 장미꽃을 내게 주지 않겠소? 잘못 들은 것이 아닐까 자기의 귀를 의심하면서도 그녀는 장미꽃 봉우리를 드레스에서 빼내어 그의 손에 놓았다. 지미는 그것을 조끼 주머니에 넣고는 윗옷을 벗어던지고 와이셔츠 소매를 걷어올렸다. 그러자 랄프 스펜서는 사라지고 지미 발렌타인이 나타났다. 모두들 문 앞에서 떨어져 주시오. 그는 짤막하게 명령했다. 그러고는 여행 가방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열었다. 그때부터 그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의식하지 않는 것처럼 보였다. 그는 번쩍거리는 이상한 연장을 재빨리 순서 있게 놓으면서 조용히 휘파람을 불기 시작했다. 일에 착수할 때 언제나 그렇게 했던 것이다. 다른 사람들은 아무 말 없이 꼼짝도 하지 않고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 모습은 마치 마술에라도 걸린 것 같았다. 곧 지미가 애용하는 드릴이 강철문 안으로 미끄러지듯 파고들어갔다. 그리고 지금까지의 금고털이 기록을 깨뜨려 10분 만에 빗장을 열고 문을 열었다. 아가다는 거의 탈진 상태였으나 어머니의 발에 힘껏 안겼다. 지미 발렌타인은 윗옷을 입자 사무실에서 나와 밖으로 향했다. 도중에 귀에 익은 목소리가 랄프 하고 부르는 것을 들은 것 같았다. 그러나 그는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곧장 걸어나갔다. 문 앞에는
몸집이 큰 사나이가 지미의 길을 가로막고 서 있었다. 벤, 안녕하시오. 지미는 사나이에게 말했다. 그때도 여전히 그 야릇한 미소를 띠고 있었다. 드디어 냄새를 맡았군. 그렇다면 같이 가야지. 그러자 벤 프라이스는 아주 괴상한 행동을 해보였다. 뭔가 잘못 알고 계시는 것 같군요, 스펜서 씨. 그는 다시금 덧붙였다. 나는 당신을 모릅니다. 저기 당신 마차가 기다리고 있군요. 이렇게 말을 한 벤 프라이스는 몸을 돌려 천천히 거리를 따라 사라져갔다. 경광과 찬송가. 메디슨 광장의 벤치 위에서 소피는 불안하게 몸을 움직였다. 기러기가 드높은 울음소리를 내며 밤하늘을 날아가고 묽게 모피 가죽 외투를 갖지 못한 아낙네들이 남편에게 상냥해지고 소피가 공원 벤치에서 차분하지 못한 동작으로 몸을 움직이기 시작하면 이제 곧 겨울이 온다고 생각해도 될 것이다. 낙엽 하나가 소피의 무릎에 떨어졌다. 그것은 겨울 소식을 알리는 잭 프로스트의 명함이었다. 잭은 동정심이 있어 메디슨 광장의 단골들에게는 해마다 이곳을 찾아오기 전에 틀림없이 경고를 해주었다. 공원을 둘러싼 4군데의 모퉁이에서 그는 만인의 대저택인 공원의 문지기 북풍에게 명함을 넘겨준다. 그 덕분에 이 저택 사람들은 월동 준비를 시작할 수가 있는 셈이다. 소피는 다가오는 혹한에 대비하여 생계를 꾸려나갈 세입위원회라도 만들 때가 되었음을 인식하고는 벤치에 앉아 불안하게 뒤척이고 있는 것이다. 소피가 품은 월동 계획이라고 해야 야망의 최고라고 할 정도는 아니었다. 지중해의 유람선을 생각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사치스러운 졸음이 오는 남국의 비행기 여행을 생각하고 있는 것도 아니었다. 섬에서 보내는 3개월, 이것이야말로 그의 최대 소망이었다. 3개월 동안 북풍이나 경관의 손에서 벗어나 식사나 잠자리에 대한 근심이 없는 뜻이 맞는 친구들과 생활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소피가 가장 열망하는 것이다. 지난 몇 년 동안 대우가 좋은 블랙웰의 섬은 그의 겨울철 숙사였다. 그보다 더 행복한 뉴욕 시민들은 해마다 겨울이 되면 펌비치나 리벨라 지방으로 가는 차표를 사듯이 소피도 이 섬으로의 도피를 은근히 계획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제 그때가 온 것이다. 간밤에는 일요일자 신문 3개를 각각 위도 안쪽과 발목 그리고 무릎 위에 두르고 잤지만 그런 것으로 추위를 물리칠 수는 없는지라 그는 떨면서 이 해묵은 공원 분수 옆 벤치에서 자고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그 섬이 때마침 소피의 마음에 새삼 큰 모습으로 떠올라온 것이다. 그는 이 시의 극빈자들에 대해 자선이라는 이름으로 주어지는 것을 모조리 경멸하고 있었다. 소피는 법률 쪽이 박애보다 훨씬 자비롭다고 생각했다. 하기는 자선시설이라는 것은 시형이든 사설이든 그런대로 숙식을 제공받을 수는 있다. 그러나 소피같이 자존심이 강한 사람들에겐 자선의 선물 따위는 달갑지 않았다. 돈이라는 형태가 아니더라도 정신적 굴욕이라는 형태로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서는 그 어떤 은혜나 박애를 받을 수 없는 것이다. 시저에게는 브루투스가 붙어 있었던 것처럼 자선 침대에는 반드시 강제 목욕이 따르게 마련이고 한 덩어리의 빵에까지 개인적인 신원조사라는 까다로운 대가가 뒤따랐다. 그래서 차라리 법률의 손님이 되는 편이 훨씬 나았다. 법률은 딱딱한 규칙으로 운영되고는 있지만 신사의 프라이버시마저 부당하게 간섭하는 일은 없었다. 소피는 섬으로 떠날 결심을 하자 즉시 실행에 옮기기 시작했다. 이를 실행하는 데에는
간단한 방법이 얼마든지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즐거운 방법은 고급 레스토랑에 들어가 비싼 식사를 하는 것이었다. 그런 다음 돈 한 푼 없다고 고백한 뒤 조용히 떠들 것도 없이 경관에게 인도되면 된다. 친절한 판사가 뒷일은 처리해주기 때문이다. 소피는 벤치에서 일어서자 공원을 나와 바다처럼 평평한 아스팔트를 건너갔다. 브로드웨이와 5번가가 합류하는 곳이다. 이곳에서 그는 브로드웨이 북쪽으로 방향을 잡아 번쩍거리는 레스토랑 앞에서 걸음을 멈추었다. 그곳은 밤마다 상류사회 사람들이 최고급 요리와 최고급 포도주를 즐기기 위해 몰려드는 곳이었다. 소피는 조끼의 제일 밑단추에서부터 윗부분까지는 자신이 있었다. 수염도 말끔히 깎았고 윗옷도 제법 말쑥했으며 검은 넥타이도 점잖게 매고 있었다. 이는 부인 전도회에서 감사절에 받은 것이었다. 이제 이 레스토랑 한 귀퉁이 테이블에 닿을 수만 있다면 성공은 누워서 떡 먹기다. 테이블 위로 나오는 부분이라면 웨이터 마음에 의혹을 불러일으키는 일은 없을 것이다. 오리통구이쯤일 거야, 아마. 소피는 생각했다. 그게 적당할 테지. 그리고 백포도주 한 병과 치즈와 식후 블랙커피, 시가 한 개피. 시가는 1달러짜리 정도가 알맞을 거야. 모두 합쳐보았자 별것도 아니다. 그렇지만 그 식사는 그에게 만족감과 행복감을 주면서 동시에 겨우내 지낼 아늑한 집으로 여행을 시켜주는 것이다. 그러나 소피가 레스토랑 입구에 발을 들여놓는 순간 웨이터장의 시선이 소피의 낡아 빠진 바지와 낡은 구두 위로 떨어졌다. 그는 억세고 재빠른 손으로 소피의 몸을 획 돌리더니 말없이 보도로 밀어내어 위험에 빠질 뻔한 오리가 불명예스러운 운명을 걷지 않도록 다독거렸다. 소피는 브로드웨이를 벗어났다. 아무래도 그가 바라는 섬으로의 길은 식도락의 길은 아니었던 모양이다. 감옥으로 들어가는 길을 어딘가 다른 곳에서 찾아내야 한다. 6번가 모퉁이까지 오자 전깃불과 솜씨 있게 진열된 상품이 가게의 진열장을 비추고 있었다. 소피는 작은 돌멩이 하나를 주어 느닷없이 진열장을 향해 던졌다. 경관을 앞세우고 사람들이 달려왔다. 소피는 그 자리에 서 있었다. 두 손은 주머니에 찔러 넣은 채였다. 그리고 그는 제복을 입은 경관을 보고 싱긋 웃었다. 범인은 어디 있어? 경관은 흥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혹시 내가 범인이라고는 생각지 않나요? 소피는 말했다. 다소 놀리는 투였지만 행복을 맞이하는 사람처럼 친밀감이 담긴 목소리였다. 경관은 소피의 말을 하나의 단서로조차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았다. 범인은 범행 후 재빨리 도망쳐버리지 이런 곳에 머물러 법률의 말단 집행자와 이야기 따위를 하지는 않는다. 경관은 한 사나이가 저쪽으로 달려가 전차를 잡으려는 것을 보았다. 그래서 경찰봉을 뽑아들고는 그를 추적했다. 소피는 마음이 상해 원망스러운 듯이 걷기 시작했다. 또다시 실패한 것이다. 길 건너편에 점잖아 보이는 레스토랑이 있었다. 이 가게는 양은 많았지만 돈은 별로 들지 않는 곳이었다. 접시와 공기는 묵직했으나 수프와 테이블 클로스는 얄팍했다. 소피는 자기의 정체가 드러날 것 같은 구두와 숨길래야 숨길 수 없는 바지를 입고 들어갔는데 이번에는 아무도 그를 막지 않았다. 식탁에 앉자 그는 비프 스테이크와 핫케이크 그리고 도넛과 파이를 순식간에 먹어치웠다. 그리고는 웨이터에게 돈이 한 푼도 없음을 밝혔다. 자, 어서 경관을 불러오지 그래. 신사를 기다리게 해서야 되나? 소피는 이렇게 말했다. 너 같은 놈한테 경관은 무슨 얼어 죽을 놈의 경관이야. 웨이터는 소리치고 나서
동료를 불렀다. 이봐, 콘! 손 좀 빌리자고. 두 웨이터는 참으로 보기 좋게 소피를 들어올려 딱딱한 보도 위에다 집어던졌다. 그는 목수에 말린 자가 퍼지듯이 빙그르 몸을 일으켜 옷에 먼지를 털었다. 경관한테 잡힌다는 것은 장밋빛 꿈인 것 같았다. 섬은 여전히 먼 곳에 있었다. 경관 하나가 근처 약국 앞에 서 있었지만 웃으면서 저쪽으로 가버리는 것이었다. 5블록쯤 걸어가니 이윽고 또다시 용기가 솟아나 어떻게든 체포당할 짓을 해야겠다고 생각했다. 이번에는 틀림없는 기회가 온 것 같았다. 젊은 여자가 진열장 앞에 서서 열심히 그 안에 진열해 놓은 면도용 컵과 잉크 스탠드를 들여다보고 있었다. 게다가 운 좋게도 그 진열장에서 얼마 안 되는 곳에 건장한 체격의 경관이 서 있었다. 소피의 속셈은 이곳에서 천한 탕아 역할을 해보려는 것이었다. 제물이 된 여자의 아름답고 우아한 모습과 착실해 보이는 경관을 보자 그는 한층 더 확신을 굳혔다. 이제 곧 경관이 아늑하고도 조그만 섬으로 겨우살이를 떠날 수 있도록 해줄 것이다. 소피는 부인 전도사에게 받은 타일을 고쳐매고 안쪽으로 꽁무니를 빼려는 커프스 소매를 끄집어내며 비스듬한 각도로 모자를 고쳐 쓰고는 젊은 여자 쪽으로 다가갔다. 그리고 윙크를 하기도 하고 공연히 헛기침을 하고 웃어 보이며 탕아의 그 뻔뻔스럽고 천한 수법을 보여주었다. 곁눈질을 해보니 경관이 이쪽을 바라보고 있었다. 젊은 여자는 두어 걸음 저쪽으로 가더니 또다시 진열장 안을 들여다보았다. 소피는 가까이 다가가서 대담하게 그녀 곁에 바짝 붙어서서 말했다. 여, 비델리아잖아. 어때? 우리 집들에서 안 놀 테야? 경관은 여전히 이쪽을 보고 있었다. 그러니 젊은 여자가 그저 신호로 손가락 하나를 들어 올리기만 해도 되었다. 그렇게 하면 소피는 섬으로 가는 배의 티켓을 따놓은 것이나 마찬가지인 것이다. 그의 마음속에는 이미 형무소의 아늑함이 느껴졌다. 그런데 젊은 여자는 소피 쪽을 돌아보더니 한 손을 뻗어 그의 옷자락을 잡는 것이었다. 좋아요, 마이크. 그녀는 기쁜 듯이 이렇게 말했다. 맥주 한 잔만 사주신다면 말이에요. 내가 먼저 말을 걸려고 했지만 경관 녀석이 보고 있어서요. 떡갈나무에 달라붙은 덩굴처럼 젊은 여자에게 잡힌 소피는 우울한 얼굴로 경관 곁을 지나쳐 갔다. 자기의 운명은 아무래도 자유의 몸으로 있어야 한다고 정해져 있는 것 같았다. 다음 모퉁이에 이르자 그는 여자의 손을 뿌리치고는 마구 달려갔다. 잠시 달리고 나서 걸음을 멈추었다. 그곳은 밤이 되면 휘황찬란한 거리와 들뜬 마음과 경박한 사랑의 맹세와 경쾌한 노래로 들썩이는 지역이었다. 모피 외투를 입은 여자들과 멋진 오버를 입은 남자들이 추운 거리를 즐겁게 걷고 있었다. 소피는 문득 불안한 심정에 쫓겨 자신의 몸이 체포되지 않는 마법에라도 걸린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렇게 생각하자 얼마간 허둥댔다. 그곳에서 한 경관이 휘황찬란한 극장 앞을 서성대고 있는 것을 보자 그는 눈앞에 지푸라기라도 잡으려는 심정으로 풍기문란 행위를 자행키로 했다. 소피는 길거리에서 이상 야릇한 소리를 질러대면서 주정뱅이 특유의 잠꼬대 같은 소리를 늘어놓기 시작했다. 그리고는 춤을 추기도 하고 소리쳐 보거나 그 밖의 갖가지 방법으로 소란을 떨었다. 그러자 경관이 경찰봉을 둘러대면서 소피에게 등을 돌리고는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일일이 설명했다. 이 사람은 예일대학 학생이랍니다. 하트포드 대학을 완패시켜 축하하고 있는 거죠. 시끄럽기는 하지만 별로 해는 없습니다.
그냥 두라는 지시를 받았지요. 소피는 안타까운 심정으로 이 무익한 소동을 끝냈다. 경관은 어째서 체포해주지 않는 것일까? 꿈에 그리던 섬은 도저히 갈 수 없는 유토피아처럼 생각되었다. 그는 얇은 웃옷에 단추를 잠그고 찬바람을 막았다. 담배 가게를 들여다보니 차림새가 좋은 사나이가 라이터로 시가에 불을 붙이고 있었다. 그 사나이의 비단 우산이 입구 옆에 세워져 있었다. 소피는 안으로 들어가서 그 우산을 들고 나왔다. 불을 당기고 있던 사나이가 허둥지둥 뒤쫓아왔다. 그건 내 우산이요. 사나이는 단호한 투로 말했다. 그래? 이렇게 말하면서 소피는 싱긋 웃고 나서 절도죄에 모욕죄까지 덧붙였다. 그렇담 경관을 부르지 그래. 내가 당신의 우산을 훔쳤는데 왜 경관을 안 부르지? 저 모퉁이에 서 있는데. 물론 이죠. 우산 주인은 더듬거리며 말을 이었다. 그건 저 흔히 있는 일로서 난 그게 당신 우산이라면 용서해 주십시오. 오늘 아침 어떤 레스토랑에서 손에 넣은 건데 만일 당신 우산이라면 저 용서를. 물론 내 거지. 소피는 신경질적으로 말했다. 사나이는 물러갔다. 경관은 서둘러 키가 큰 금발 여자를 도와주러 갔다. 야해복을 입은 그 여자가 길을 막 건너고 있는데 전차가 바로 근처에서 달려왔기 때문이다. 그러다 보기 드물게 조용한 모퉁이까지 오자 소피의 발이 문득 멈추어졌다. 그곳에는 오래된 교회가 있었다. 보잘것없는 건물이었다. 보랏빛 스테인드 글라스 창에서 부드러운 빛이 한 줄기 새어나오고 있었다. 오르간 연주자가 건반 위에 신중한 손가락을 옮기면서 이번 일요일에 연주할 찬송가를 치고 있는 모양이었다. 아름다운 음악 소리에 소피는 철망에 몸을 기댄 채 귀를 기울이며 꼼짝 않고 서 있었다. 달은 머리 위에 떠올라 밝게 빛나고 있었다. 자동차도 보행자도 거의 없었다. 새가 처마 밑에서 지저길 뿐이었다. 주위의 풍경은 시골 교회의 경내로 착각될 정도였다. 오르간 연주자가 치는 찬송가는 시멘트로 굳힌 듯이 소피를 단단히 철책에 묶어버리고 말았다. 그 찬송가는 옛날에 흔히 듣던 곡이었다. 그 무렵에는 그도 많은 것을 가지고 있었다. 어머니, 장미, 야망, 친구, 얼룩 하나 없는 맑은 생각, 그리고 빳빳한 칼라 등. 소피의 마음이 모든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상태였으며 이 오래된 교회를 둘러싼 갖가지 가마력과의 연결이 소피의 영혼에 변화를 가져왔다. 그는 문득 엄습해오는 공포에 떨면서 자기가 전락해간 구덩이를 바라보았다. 타락한 매일, 보잘것없는 욕망, 사멸해버린 희망, 마비된 재능, 비열한 목적. 이런 것으로 이 세상을 살아왔던 것이다. 그러자 다음 순간 그의 마음은 이 새로운 감정에 몸이 떨릴 만큼 감격스러웠다. 순간 힘찬 충동에 쫓겨 그는 자기의 절망적인 운명과 싸워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 늪 속에서 빠져나와보자. 나를 다시 한번 정상적인 인간으로 만들어보자. 내게 달라붙어 있는 악을 이겨보자. 아직 늦지 않았다. 생각해보면 나는 아직 젊은 나이이다. 그 옛날 그렇듯 진지하게 품고 있던 야망을 다시 한번 소생시켜 그것을 추구하자. 엄숙하기는 하지만 기분이 좋은 오르간 소리가 나의 마음에 변화를 일으킨 것이다. 내일이 되면 기분 좋게 거리로 나아가 일을 찾아보자. 언젠가 모피를 수입하는 사나이가 운전사 자리를 마련해 주겠다고 했으니 내일 그를 찾아가 부탁해보자. 나 역시 정상적인 인간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줄 테다. 그리고 나는
문득 정신이 들자 누군가 소피의 팔을 잡고 있었다. 급히 돌아다 보니 경관이 서 있었다. 경관은 이렇게 물었다. 여기서 뭘 하는 거요? 별로 아무것도. 소피는 이렇게 말했다. 그럼 같이 가자고. 경관은 다짜고짜 말했다. 3개월간 섬에 감금함. 이튿날 즉결재판소에서 판사가 이렇게 언도했다. 마녀의 빵. 마더 미참양은 거리 모퉁이에서 작은 빵가게를 경영하고 있었다. 입구에 층계를 3개쯤 올라가 문을 열면 짤랑짤랑 방울이 울리는 그런 종류의 가게였다. 마더양은 40세로 은행의 통장에는 2,000달러의 예금이 있었고 게다가 2개의 틀니와 동정심이 많은 여자였다. 40세쯤 되면 대부분의 여자는 결혼을 했겠지만 그런 사람들의 결혼 조건에 비하면 마더양 쪽이 훨씬 좋았다. 어느 날부터인가 일주일에 2-3번씩 이 가게에 오는 손님이 있었고 그녀는 그 손님에게 흥미를 품기 시작했다. 그는 중년의 사나이로 안경을 끼고 있었고 갈색의 턱수염은 꼼꼼하게 깎여 있었으며 턱끝이 뾰족했다. 사나이는 독일 사투리가 강한 영어를 쓰고 있었다. 옷은 지저분하고 군데군데 기운 데가 있었으나 차림새는 깨끗하고 예의범절도 훌륭했다. 그는 언제나 굳은 빵 2개를 사갔다. 각 구운 빵은 1개에 5센트였고 굳은 빵은 2개에 5센트였다. 그런데 그가 사는 것은 언제나 굳은 빵이었다. 언젠가 마더양은 불그스레한 얼룩이 남자의 손가락에 묻어 있는 것을 보고는 그를 몹시 가난한 화가라고 단정지었다. 보나마나 어딘가에 다락방에 살고 있을 거야. 그런 곳에서 그림을 그리거나 굳은 빵을 뜯어먹거나 우리 집에 맛있는 음식 따위를 생각할 테지. 마더양은 식탁에 앉아 두껍게 자른 고기와 부드러운 롤빵과 잼과 홍차를 들 때마다 한숨을 쉬며 생각했다. 그 상냥한 화가가 나와 함께 이 맛있는 식사를 하면 좋을 텐데 썰렁한 다락방에서 돌처럼 굳어버린 빵을 혼자 먹지 말고. 앞에서도 말했듯이 마더양은 동정심이 많았다. 그녀는 그의 직업에 대한 자기의 짐작이 맞았는지 알기 위해 어느 날 자기 방에서 그림 한 장을 꺼내와 카운터 뒤쪽에 걸어두었다. 그것은 베니스의 풍경화였다. 장려한 대리석 궁전이 앞바다에 서 있었다. 그 밖에는 곤돌라가 있었는데 그 안에 탄 귀부인이 꼬리를 끌듯이 물에 손을 담그고 있었다. 그리고 구름과 하늘이 있었고 또한 명암의 배합도 훌륭한 그림이었다. 화가라면 누구든 이 그림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으리라. 그로부터 이틀쯤 지나 그 손님이 들어왔다. 굳은 빵 2개 주시지요. 그녀가 빵을 싸고 있을 때 그가 다시 입을 열었다. 저기 예쁜 그림이 있군요, 부인. 마침 그녀가 빵을 싸고 있을 때였다. 그래요? 마더양은 자기의 규묘한 수법에 감탄하며 계속해서 말했다. 저는 아주 좋아한답니다. 미술과 그리고 그림을요. 그녀는 잠시 뜸을 들이다 화가라는 말 대신 그림이라는 말로 바꿔 말했다. 잘 그린 그림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글쎄요. 궁전이 제대로 그려져 있질 않군요. 원근법이 잘못되었습니다. 그는 대답한 후 빵을 손에 들자 서둘러 밖으로 나갔다. 맞아. 역시 그 사람은 화가야. 마더양은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그림을 자기 방에 갖다 놓았다. 그 얼마나 상냥하고 동정심 많은 눈이 안경 속에서 빛나고 있었던가. 그 얼마나 넓은 이마의 소유자란 말인가.
원근법을 한눈에 판단할 수 있다니, 그런데도 굳은 빵을 씹으면서 살고 있다니. 하기야 천재란 세상에서 인정을 받을 때까지 고생하는 일이 흔히 있으니까. 만일 천재가 2,000달러의 예금과 빵가게와 상냥하고 동정심 많은 마음의 여인에게 응원을 받는다면 예수를 위해서나 원근법을 위해서나 그 얼마나 기막힌 일인가. 그러나 그것은 한낮의 꿈에 지나지 않소이다, 마더양. 근래에는 그도 가게에 오면 진열장을 사이에 두고 한동안 이야기를 나누고 돌아가곤 했다. 아마도 마더양의 밝은 목소리를 듣고 싶은 모양이었다. 그는 여전히 굳은 빵을 사갔다. 그 외에 케이크 하나, 파이 하나, 아니면 그녀가 자랑하는 기막힌 설리런 하나 사려고 하지 않았다. 그녀의 눈에는 그가 차츰 마르고 기운이 없어져 가는 것처럼 보였다. 그녀의 마음은 그의 이 초라한 물건에 무언가 맛있는 것을 첨부해주고 싶은 심정이었다. 그러나 막상 실행하려는 단계에서 그녀의 용기는 번번이 무너졌다. 그에게 창피를 주는 짓은 도저히 할 수가 없었다. 그녀도 예술가의 자존심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마침내 마더양은 물방울 무늬의 비단 블라우스를 입고 가게에 나왔다. 그리고 방에서는 마르메로의 씨앗과 붕사를 섞어 신비적인 혼합물을 만들었다. 많은 사람들이 얼굴빛을 곱게 하는데 그것을 사용했기 때문이다. 어느 날 그 손님이 여느 때처럼 들어와서 5센트짜리 동전을 진열장 위에 놓고는 굳은 빵을 주문했다. 마더양이 빵을 꺼내려는데 갑자기 큰 나팔 소리와 종소리가 들려오고 소방차가 부산스럽게 지나갔다. 손님은 문 쪽으로 뛰어나가 밖을 내다보았다. 문득 생각이 떠오른 마더양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재빨리 이용했다. 카운터 뒤 가장 아래쪽 선반에 버터가 1파운드쯤 있었다. 우유 배달부가 10분 전에 놓고 간 것이었다. 마더양은 나이프로 이 굳은 빵에 깊숙이 홈을 만들어 버터를 잔뜩 밀어넣고는 다시 단단히 붙였다. 손님이 제자리로 돌아왔을 때 그녀는 빵을 싸고 있었다. 여느 때처럼 잠시 즐거운 이야기를 나눈 뒤 그가 가버리자 마더양은 혼자 생긋 웃었다. 하지만 약간의 마음의 동요가 없지는 않았다. 너무 대담했던 것이 아닐까. 기분 나빠하지는 않을까. 하지만 그럴 리는 없을 거야. 식품말, 꽃말에 비유한 것, 같은 건 있을 리 없는 걸. 버터는 처녀답지 않은 행동을 상징한다는 말은 절대 없어. 그날은 줄곧 이 문제로 그녀의 마음이 혼란스러웠다. 이 작은 속임수를 그가 발견할 때의 광경을 그녀는 수없이 상상해 보았다. 그 사람은 손에 들었던 붓과 팔레트를 놓을 것이다. 눈앞에는 캔버스가 서 있고 거기에는 미완성의 그림이 걸려 있다. 그 그림의 원근법은 훌륭하여 한 점 나무랄 데가 없는 것이리라. 그리고는 굳어빠진 빵과 물로 여느 때처럼 점심 식사를 할 것이다. 빵을 나이프로 자른다. 아, 마더양은 얼굴을 붉혔다. 그 사람, 빵을 먹을 때 그곳에 버터를 넣은 내 솜씨를 생각해 줄까? 그리고 그 사람. 그때 가게의 방울이 요란하게 울렸다. 누군가가 구두 소리를 내면서 안으로 들어왔다. 마더양은 서둘러 가게로 나갔다. 두 사나이가 그곳에 서 있었다. 한 사람은 젊은 사나이로 파이프를 피우고 있었다. 이제껏 한 번도 본 일이 없는 사나이였다. 또 한 사람은 그 화가였다. 그의 얼굴은 시뻘겋게 되어 모자를 비스듬히 쓰고 있었으며 머리카락은 마구 헝클어져 있었다. 그는 두 주먹을 힘껏 쥐고 마더양을 향해 흔들어댔다. 이런 바보 같은 이라고. 그는 큰 소리로 신음하듯이 외쳤다. 그리고는 얼간히 어쩌고 따위의 말을 독일어로 소리쳤다. 젊은 사나이는
그를 끌고 나가려고 했다. 싫어. 난 안 간다고. 그는 화를 내며 계속해서 큰 소리쳤다. 이 여자한테 말해줄 테야. 그는 마더양의 카운터를 큰 북인 양 두드렸다. 당신 때문에 난 이제 끝장이라고. 그는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그의 푸른 눈은 안경 안에서 이글거렸다. 이봐요, 당신은 부질없는 잠경꾼이라고. 늙은 살쾡이란 말이야. 마더양은 비틀거리며 카운터에 기대서서 한쪽 손을 물방울 무늬 비단 블라우스 위에 갖다 댔다. 그러자 젊은 사나이가 그 화가의 멱살을 잡으며 말했다. 그만 가자고. 그쯤 했으면 됐잖아. 그리고는 여전히 화를 내고 있는 그 화가를 밖으로 끌고 나갔다. 잠시 후 그가 다시 돌아왔다. 아무래도 설명을 해드려야 할 것 같군요, 부인. 어째서 이런 소동이 일어나게 됐는지를 말입니다. 그의 이름은 부름 베걸이라고 합니다. 건축 설계 제도사지요. 나 역시 같은 사무실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는 잠시 사이를 두고 나서 말했다. 그는 석 달 동안이나 고생하여 새로운 시청의 설계도를 그리고 있었지요. 현상응모 작품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간신히 끝냈습니다. 아시다시피 설계 제도사들은 제도를 할 때 먼저 연필로 그리죠. 그리고 먹으로 그리고 나면 그 연필로 된 선을 지워버립니다. 굳은 빵을 손바닥 가득 뜯어가지고는 벅벅 문지르죠. 그 편이 지우개보다 훨씬 잘 지워지기 때문입니다. 사나이는 다시금 말했다. 그는 그 빵을 사기 위해 이곳에 드나들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 아실 테죠, 부인. 그 버터가 결국 그의 설계도는 이제 쓸모없게 돼버린 겁니다. 글쎄요. 작게 잘라 역에서 파는 샌드위치 속에라도 넣는다면 모르지만 말입니다. 마더양은 방으로 들어갔다. 그리고는 물방울 무늬 비단 블라우스를 벗고 늘 입고 있던 낡은 갈색 옷으로 바꿔 입은 다음 마르메로의 씨앗과 붕사를 섞은 물건을 창으로 힘껏 던져버렸다.